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와 제주예술이가 함께 특별 기획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토론을 맡은 김태윤입니다. 벌써 7번째 토론 시간인데요.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 쭉 토론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와 특별행정기관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은 제주와 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은 물론 한라일보와 제주예술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토론자 3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성민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진 대한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한 전담기구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그리고 제주도민과 함께 온 시간이 그만큼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대림 이사장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JDC가 어떻게 설립되었고 그 당시 시대 배경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 시대 배경은 한마디로 투자 유치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컸었죠. 일단 제주도인 경우에 체류형 관광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라는 이러한 측면, SOC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남아 관광이 밀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이 WTO 가입 이후에 개방 농정에 대한 두려움이 컸었죠. 그리고 IMF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세방화, 세계화, 지방화에 관한 전략, 그래서 지방마다 세계화 전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제주도인 경우에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허브로 개발해서 국부를 창출하고 또 이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간다. 이러한 이제 정책들이 수립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 추진이라는 정책이 제주도의 정책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들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재원이라든가 지원 방안을 해결낼 수 있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JDC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JDC는 2002년 5월에 설립이 됐고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효율적 추진을 위한 목적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던 것이고요. 그 일을 충실히 수행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었고요. 가치 변화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문대림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 JDC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의원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문대림 이사장님께서 말씀했듯이 2002년 그 당시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루고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가 제주에 야심차게 만들었던 게 JDC, 즉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 시대의 시대적 도민의 정서를 반영한 공기업으로서 탄생을 했고 그리고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 환경의 좀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개발에 대한 무리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도민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좀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요. 문대림 이사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취임 한 3년쯤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예전에 원희룡 지사도 설거지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설거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 휴양형 단지 문제 해결에도 좀 앞장을 섰고 그 JDC 각종 고발 사건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취임해서 역할을 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 체감도가 좀 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때 그 개발 사업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제주 국제자유시 개발센터를 갖고 무슨 뭐 소위 뭐 제주 다판다 센터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나름대로 통계 자료를 갖고 얘기한다고 보는데요. 그 JDC에서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가 원래 최근에 이렇게 최종 완료가 됐는데 성과 인식에서 보면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낮고요.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인데 국제 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 부합성이라든가 지역 경제 기여도에서는 비교적 좀 높은 일단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보는 시각, 자기 철학과 이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JDC가 집중적으로 한 일이 그 1차 종합계획에 따른 7대 선도 프로젝트가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에 한 10개 정도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차 선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첨단 과학기술단지라든가 그 신화역사공원, 그 헬스케어 타운 같은 경우는 투자 실적도 상당히 높고 하지만 2차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한 7개 사업이 JDC가 연결된 사업이 있는데 1차도 7개 정도, 10개에서 7개가 되어 있는데 투자라든가 관심도가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 JDC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쭉 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시대적 상황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성민 의원님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강무진 의원께서는 드러난 한계랄까요? 아니면 도민 사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랄까요?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2000 출범할 때 제주도 전체 GRDP가 한 6조쯤 됐었는데 올해 작년말로 하면 20조거든요. 경제적인 외형을 넓히는데 JDC가 역할을 한 거는 분명히 맞다. 경제 총량을 늘리는 중인데 JDC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총량을 늘 것까지는 저는 긍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두 번째는 사실 도내 대학을 졸업하면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여기입니다. 또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직장, 제주 사회에서는 또 가장 좋은 직장으로 평가받는 건 맞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JDC의 의도와는 달리 법률과 계획에 따라서 자기를 하다 보니까 도민과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죠. 강성민 의원님 말씀처럼 7대 선도 프로젝트 가운데 뭐 안 된 것도 있지만 잘 됐던 사업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첨단 과기단지 말고는 사실 도민과의 항상 저항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리병원 문제도 그랬었고 예래 휴양림단지도 물론 은대리 이사장이 오셔서 약간 풀리긴 했는데 상당히 갈등적 요소가 많았고 뭐 영화교육 도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JDC 의지는 아니었으나 본인들이 이제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하던 일들이 도민사회하고는 계속 충돌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에서는 또 다판다 센터라고 했었고 또 일부 더 나아가서는 또 소송하시면 안 됩니다. 동양 저식회사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자기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사장이 보시면서는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미래비전 계획을 세우면서 JDC 자체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 의지들은 도민사회에 조금씩 전파되고 있는 가 정도로 일단 비판과 칭찬까지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문대리 이사장님 오시면서 사실 좀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우선 이제 아까 1차 종합계획에 들어가 있는 7대 선도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사실상 80%가 단지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단지 개발 과정에 어쨌든 토지의 비축, 임대, 공급권이 저희들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토지 문제를 누가 정리할 것이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직접 맡기엔 껄끄러운 측면이 있어서 JDC에 법적으로 부여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JDC가 정한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네. 도가 정하고 도의회가 승인하고 국가가 승인한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를 사들이고 공급을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매입원가 플러스 조성원가 플러스 관리비 해서 공급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 같이 부풀려졌고, 물론 그게 이제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면서 환경 파괴에 대한 비판 자유로울 수 없지만, 대규모 단지 개발은 사실 난개발을 없애기 위해서 단지 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제주도의 난개발의 문제가 이제
다른 데 있지 않는가. 최근에 이제 주택 건설이 이루어지는 형태들, 최근 한 4, 5년 동안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보게 되면 진정 난개발은 다른 쪽에 있는데 그쪽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 파괴에 대한 비판에 대한 욕먹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JDC 뭐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그런 부득이한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법률에 정해진 국가와 제주도가 계획한 내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네. 당위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사장님께서도 취임하실 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이제 부분을 저희가 지우려고 아까 이제 환경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이 저희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원진 저기 센터장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단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초반에 2002년도에 시작할 때의 분위기와 과정상의 분위기 매우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된 단지 개발이 첨단과학단지 빼고 그리고 이제 뭐 영어교육도시 상당 정도 나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과정 속에서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무리 짓고 연착륙시켜서 최초에 의도한 대로 그 속에서 수익 구조가 창출이 되고 낙수 효과가 나게 만들어야 되는 여기까지는 단지 개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상 단지 개발은 하지 않는 지향하는 쪽으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자에서 관리 운영자의 역할, 통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단지 개발 방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김태현 박사님 저는 참여 분명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모델을 설정하는 과정에 저는 홍가포로 모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홍가포로 모델을 구체화시키는 형태 중에 하나가 나는 단지 개발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가는 게 JDC라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소위 말하는 유엔이 이제 2000년도에 새천년 개발 목표를 네. 발표하지 않습니까?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이런 때 소위 말해서 성장, 개발을 우선시하는 산업문명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 유엔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지속가능 개발 목표는 사실 사회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 위에 환경적 가치를 올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제주도도 이제 어쨌든 산업문명 시대에서 생태문명 시대로 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것을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생태환경의 가치를 가지고 생태문명 시대를 주도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요구들을 받아 안아가지고 JDC가 이제 제주 가치가 전제된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경쟁력을 쌓아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부득이하게 주어진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단지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답한다. 동양 그래요.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그러니까 그 JDC만 우리가 비판하고 욕할 게 아니고 도와 의회의 역할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법에 네. 그 규정이 돼 있는데 특별법 제 140조 보면 종합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하게 돼 있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동의권이 의회에도 있거든요. 의회도 있고 그리고 개발센터는 시행 계획을 짜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시행을 네. 하게 돼 있는데 개발센터 입장에서는 또 너무 갑갑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도에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좀 개정해서 특별법 170조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여지를 남겨놓은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진행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없지만 네, 여지는 없어요. 조항으로는 여지만 있을 뿐이고요. 아니 근데 예. 이제 되돌아가서 그 환경 파괴 얘기를 한다면 난개발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하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그 타운하우스가 이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부분과 난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히 짚고 갈 시점도 됐다라고. 네, 그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림 이사장님이 취임하면서 환경사업처를 설치하고 환경 부분에 초점을 많이 뒀거든요. 미래비전 용역에서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서 개발을 빼자는 그런 방안들도 있어서 새롭게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강무진 의원님, 예.
개발센터에서 개발을 빼고 과연 지금 추진해 왔던 사업과 앞으로 할 사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은 국가 정책적으로 제주도를 대하는 이제 미래 비전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평화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동북아 환경 수도를 꿈꿨으면 그것에 맞게 JDC가 국가 공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자신들의 존재를 바꿀 노력을 하셔야 되고 다행히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으로 이게 제주특별법에 걸려 있는 게 JDC인데 이 제주특별법을 구조적으로 사실 바꾸는 노력이 선행돼야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JDC의 유산과 역할이 좀 정립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 이제 시민사회 논의가 아니라 정치권의 논의도 그러면 JDC의 법적인 유산과 역할을 좀 다르게 가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서 아마 그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된다면은 JDC 유산과 역할은 당연히 제주 미래 비전에 맞게 청정과 공존에 맞게 지속 가능한 사회에 맞게 가야 되고 그런 논리에서는 당연히 개발자는 이제는 뗄 때도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JDC의 기본 방향은 개발을 빼고 환경 가치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의 여운이 많이 남아 있는지 JDC를 제주도 소속으로 하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하자. 이런저런 얘기가 그 많거든요. 부분 좀 짧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저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금민 지사님 시절에 했는데 초창기 설계할 때도 국가 공기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도지사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때 결론은 이제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우니 그럼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공기관으로 가서 이렇게 진행상을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지사 말씀 나눠보면은 초창기에는 또 일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가로 가서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국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도의회가 도민의 대기관인데 도의회가 JDC라는 엄청난 기관에 대해서 견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면 20년 동안 제주 도민과 도의회하고 도청하고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은 많이 했을지 모르겠지만 공감대가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강성민 의원님, 그 당시에 왜 그 중앙정부 공기업 형태로 이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쨌든 공기업이 갖는 의미가 뭡니까? 공공성하고 기업성이 있는데 기업이라는 것은 일정 정도 규제가 완화된 상황 속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나름대로 속도도 낼 수 있고 그러면서도 공공적 차원에서 이렇게 보존과 개발을 골고루 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개발 그리고 발전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JDC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도민과 함께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그 해안 그러니까 비전 수립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특별자치도법에 최근에 그 2019년도 12월에 최종 개정이 되면서 목적의 환경 친화적 국제자유도시 도민복리증기 이런 표현들이 조금 수정이 되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변화를 시민사회단체나 개혁적인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지금 정의의 그 특별자치법 만들면서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로운 이동이 있는 이런 것을 자유도시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08년 그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의 두 얼굴이 낱낱이 전 세계 국민들에게 다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도 작은 정부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를 줄여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규제가 완화돼야 다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추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목적과 연결시켜서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강호진 그 공공정책센터장님께서 당시에 제주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문대림 이사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속성과 신속성을 위한 재원 확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JDC라고 볼 수 있죠. 중심은 국제자유시 추진이고요. 네. 근데 아까 강호진 센터장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평화와 인권이 이제 앞에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제주도에 하는 정책이 평화와 인권의 꿈이
살아주는 동북아 환경수에 이렇게 예. 평화와 인권, 환경이 나오거든요. 예. 그럼 이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게 제주도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제주도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도 프로젝트 같은 걸 추진하면서 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제주의 가치, 예. 그게 생태 환경이고 예. 평화와 인권이 전면으로 나선 거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자연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생태 환경, 인문학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평화와 인권, 이것이 제주의 가치고 이것을 전제로 한 사업을 통해서 제주의 경쟁력을 국가적 경쟁력을 찾아 나간다. 국제적 경쟁력을 만들어 나간다. 이건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사업처를 만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화사업과 관련해서도 평화 인권에 관한 사업은 사실 4.3의 역사성 그리고 그 아픈 역사에 대한 극복의 모범성 이것들을 어쨌든 세계적으로 알려내고 이후에 평화와 인권에 관계된 동아시아 이론에서 적어도 동아시아 이론에서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규범을 얘기하거나 또는 기구 창설을 얘기하거나 이럴 때 제주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세계 평화의 섬 제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JDC가 평화 인권 사업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어저께도 사상평화재단 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평화와 인권에 관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환경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태 환경만 있고 평화 인권만 있고 번영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 평화 사업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사의 번영을 위해서 제주행 4차 산업, 제주행 제주업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예. 하기 위해서 첨단과학단지를 저희들이 야심차게 운영하고 추진하는 것이고 이첨단을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요. 지금 혁신성장센터에 50개의 스타트업을 저희들이 키워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주도가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구조가 1차,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그래서 어쨌든 외풍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또 이제 열악한 인군구조지 않습니까? 네. 이것들을 JDC가 나서서 소위 말하는 제주형 제조업과 4차 산업에 또는 제주형 마이스 산업을 이제 키워내면서 네. 소위 말하는 1차 산업 10%, 건설업 10%, 관광 서비스업 70%, 나머지 10% 부분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 제조업, 뭐 마이스 산업, 기타 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 포션을 한 20% 정도 키워내자. 네. 그래서, 이사장 말씀을 예.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은 변신을 이루었고 개발 사업에서 평화, 인권, 환경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사회에서는 여전히 개발센터를 제주 소속으로 제주 산하로 바꾸자는 그런 얘기들도 많고 국제자유도시 전체도 폐기해야 된다는 연대회의도 결성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강모진 센터장님께서는 예. 지금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그런 공기업 형태에서 제주도로 오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시민단체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약간 좀 센 단체들은 JDC 자체를 없애자라는 게 한 흐름이었고 두 번째는 JDC의 그 개발자를 떼내서 좀 지속 가능한 컨셉을 바꿔놓고 대신 소위 말하는 소유권을 국토부가 아니라 제주도로 가져오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아직 사회적으로는 이제 큰 힘을 받지 못했지만 도민들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찬성이 많죠. 많은 이유는 뭐냐? 첫 번째 JDC가 내부적으로 동시에 커졌습니다. 그래서 커지니 이렇게 통장한 곳을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가져오면 좋겠다라는 게 약간 첫 번째 얘기인 것 같고요. 현실에서는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초창기에는 국토부나 이런 데가 출자 추진을 좀 해줬는데 면세점 좀 잘 된 다음부터 한 푼도 안 줬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되고 이 부분은 뭐 지금은 아니고 다음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JDC의 그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사회적인 공론화와 논의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극단적, 순간적으로 이렇게 A가 싫으니까 없애자, 네. 폐기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그게 네. 현실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핵심은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 JDC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문대림 이사장 들어서 평화 인권의 가치라든가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중요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한 통제 수단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단계 제도 개선, 6단계 제도 개선하면서 뭐 국가기관을 우리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하자라는 제도 개선 요구를 하는 좀 이런 부분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 개선 사항에 들어가 있던데 제가 도의와 보니까 좀 현실성 있고 정말 세밀한 그런 통제 방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한예로 JDC가 지금 국토부 산하인데 그러면 제주도가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향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산업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산업적인 부분을 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려면 부처를 뭐 산자부 산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든 해야지 그걸 제주도로 옮겨야 된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주 소속으로 바뀌면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도지사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민적 통제가 가능한 것이죠. JDC의 예산, 결산, 인사, 조직도 다 도지사와 함께 도민이 뽑은 도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토부 일개 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도민들이 뽑은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상당히 민주적인 절차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는. 네,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건 JDC가 잘해주는 덕분이긴 한데 갖고 있는 자산과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도민 입장에서도 그럼 JDC를 도로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도민의 이익에 맞게 예를 들면 면세점 2015년부터는 5천억 넘었었죠 매출이 작년은 어려웠지만 작년도 4,500 됐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이익이 또 났기 때문에 그런 공동의 자산을 국토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민이 결정하는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JDC를 도로 하자는 흐름이 이렇게 철학적 가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이익 때문에도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면전에서 이런 말씀에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좀 견해가 뭐 실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은 JDC가 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도가 그것을 떠맡을 이유 절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정부 산하로 간다고 하면 사실 지금 어떤 재원 확보를 위해서 말했는데 아까 면세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 그러니까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JDC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고 있고 지금까지 어쩌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저는 도민적 입장에서 JDC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직원들이 참 능력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이들을 잘 활용해서 JDC의 건강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예. 새로운 대안 얘기도 소속, 나오죠. 제3의 대안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국토부냐 제주도냐 할 때 뭐 가치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뭐 시기상으로 아니면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한 마무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시간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제3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 말씀해 주세요. 최근에 저희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가능성 TF 결과 보고서 제가 제주도 부분만 서울에서 연락해서 좀 발췌를 했는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방자치법에 특별 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위를 갖는 제주국제자유시 개발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뭐 제안 정도 수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수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환경 가치 중심으로 이제 추진하고 변화되고 있는 거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예래동 휴양령 주거단지, 예래 휴양령 주거단지가 새롭게 재추진되면서 도시개발 형태의 어떤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도민들은 여전히 개발 위주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재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좀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도시개발 사업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지금 인허가가 전부 취소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유원지도 취소가 됐고 단지도 취소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각종 인프라는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고 네. 2개의 교량이 있고 저류지가 생태공원이 있고 저류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시설한 350억 정도 투자가 된 공공시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1단계 사업에 집담한 공정률 한 66% 정도의 건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또 지역 주민들도 대부분인 경우에 사업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고요. 네. 토지주분들도 실은 원형대로 돌려달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습니다. 네. 다만 그분 토지주분들은 소송에 임하면서 뭐 현물 보상, 현금 보상 또는 환지 또는 이제 현물 출자 네. 다양한 요구 방식들이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갖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과정에 저희들은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뭐든 추진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재부의 예타 PI니까 예타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PI 1.0 이상 나와야 되는데 유원지 개발 방식이나 관광지 개발 방식으로는 그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네. 실행이 이제 거의 불가능한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락을 안 한다는 것이죠. 네. 도시개발 방식으로 갔을 때도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이 수용에 응해줄 분들도 있을 것이며 환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들은 이제 혼합 방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검토를 하는 것인데 지금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식이 도시개발 방식이고 혼합 방식이다. 네. 다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재판의 2심 판결들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2심 판결의 내용들도 각기 상이합니다. 권리관계는 비슷한데 판사님들의 이제 판단에 따라 여러 가지 달리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아마 8월, 9월쯤 되다 보면 2심 판결들이 좀 나와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토지주분들하고 저희들이 협상팀이 그러니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협상팀이 꾸려졌고 만남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애초 사업의 결정 단계부터 도시개발 사업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든 결정 단계에서부터 토지주분들과 협의하면서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도와도 협의하고 네. 그러면서 합리적 출구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저게 이제 4조 5천억이 소송이 걸렸던 것이고 예. 겨우 큰 벽을 이제 뚫고 나왔거든요. 예. 이제 토지주분들하고 잘 이제 협상을 통해서 가급적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소송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네. 법이 허락하는 테두리 내에서 저희들이 네. 해법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키 투자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추진의 모습이 연상되는데요. 강호진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이제 문대림 이사장 시절은 아니고 전 이사장이었던 김한동 이사장 시절에 너무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으시려고 너무 저 정책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닌가. 그때 충분하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안 돼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한 고비 넘긴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 공간이 이제 개발자보다는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JDC도 그다음에 그 토지주, 예래동 주민과 사자가 모여서 합리적으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어떤 사업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뭐 일부에서는 또 섹션 중에 일부는 또 협동조합처럼 해보자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막 과거같이 그렇죠. 빌딩 올리고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요.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충분하게. 예. 강성민 의원님도 여기에 좀 말씀을 보태주시죠. 이게 이 건이 터지는 과정이 아까 강호진 센터장도 말씀을 했지만 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주민을 외면시키고 주민 중심의 이런 개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발센터가 급한 마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문대림 이사장님 들어오신 이후에 나름대로 매듭을 풀 수 있는 좀 풀어가는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했지만 지금 투자액이 340억이 되고 공정률도 좀 65% 이상 돼 있고 저도 그 동네를 좀 지나갔었는데 정말 좀 흉물이 돼서 미관상 상당히 좋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 주민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JDC가 진정성을 갖고 그 반대하시는 주민들을 잘 설득하고 내부적인 규정과 제도를 갖고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한다면 아까 얘기한 뭐 도시개발 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 지어진 지금 현재 공정된 부분이 정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을 하는 것은 JDC의 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환경 가치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영어교육도시, 제2영어교육도시 개발 문제가 있죠. 일부 2단계, 환경단체에서는 2단계 2단계 그 사업이 있죠. 이게 환경단체에서는 이미 개발 사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생태계 변화가 있어서 개발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개발이나 보존이나 문제도 있고 기본적인 추진해야 될 어떤 프로젝트의 성질도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사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2014년도에요. 환경단체하고 제주도하고 JDC가 생태 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2단계가 대학존이거든요. 해당 부지에 대한 생태 조사를 했는데 애초 개발 면적이 그 28만 평 중에 절반 50%를 개발할 것이었는데 그 당시 생태 조사를 같이 해서 개발 면적을 대폭 축소하게 됩니다. 29%로 축소하게 되고 71%로 원형 보존지. 네. 그럼 그렇게 합의가 됐으면 그 당시에 이제 부지 조성을 하면 되는데 저희도 잘못이긴 하죠. 이제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획 연도가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와봐서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이걸 왜 안 했지 했는데 그간의 생태 환경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은 먼저 환경단체에 제안했습니다. 같이 좀 조사를 해보자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7년, 6, 7년 사이에 많은 생태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기결정된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경을 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되지 않은 계획이면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공론조사 형태를 띠면 되는데 말입니다. 이미 결정된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희가 쭉 찾아봤는데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도 하고 밀어붙이든 또는 그렇지 않든 결정의 방식이 있어야 되고 결정의 방식은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각계의 전문가,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결론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환경단체에서 한 번 앞서간 이제 예단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왜 이제 저런 그 성명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물론 뭐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게 어쨌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환경단체를 만나는 것도 적절치가 않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전체적으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발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땅을 팔아주지 않습니까? 네. 협의 매수에 응해주는데 그분들이 협의 매수에 응해진 때의 의지는 동북아의 교육 공동체로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땅들을 팔아준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만약에 추진을 못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양해도 구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1단계 사업이 이제 개발 사업이 됐고요.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1단계의 확장입니까? 1단계와는 다른 2단계는 다른 형태의 그러니까 어떤 부지가 2단계 부지가 다른 부지거든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단계 부지에는 7개의 국제학교를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4개의 국제학교가 들어가 있고요. 3개의 국제학교를 더 이제 유치할 계획이고 그 반대편 쪽에 2단계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대학존입니다. 근데 이 대학존이 결국 생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대학존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 2014년도에 그때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면 네. 그러니까 계획이 결정된 시점에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에서 놔뒀고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환경단체들이 안 된다라고 주장할 만큼 생태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1단계 사업과 분명히 다른 2단계 사업
초중고 중심에서 뭐 대학 중심의 그 2단계 사업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환경 개발 사업인가도 다 났지만 7년여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생태계 환경이 좋아졌어요. 개발과 보존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 어떤 인식을 갖고 계세요? 우선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네. 첫 번째 국가 입장에서는 정말 잘한 정책이죠. 왜냐하면 1년에 2,800억 정도의 해외 유학 수요를 여기로 돌려가지고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기러기 아빠도 줄이고 하는 효과가 있는데 네. 자 문제는 뭐냐면 4개 학교에 총 원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충원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여력이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도미 전체 입장에서는 정부는 잘한다고 보지만 저기는 교육 취업권인 거예요. 네. 심지어 코로나 방역도 교육청이 제시한 대로 하지 않거든요. 사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고 도민들이 저기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연봉 한 1억 6천 정도 돼야 그중에 반 털어가지고 8,60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불평등의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어서 이제 2단계까지 하면서 과연 이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결국 최종 인허가권은 교육청이 갖고 있는데 교육감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죄송하지만 JDC가 더 이상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긴급하게 제가 드릴 말씀인데 네. 충원율은 이미 최근 조사 결과에는 86%고요. 국제학교 충원율 80%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글로벌 국제학교 충원율이 80% 되나 마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6%에 이르렀다는 것은 충원율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하고요.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조하는 들은 잘 안 돼요. 공고사항이지. 네, 이 부분은 팩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의외로 도민 자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자, 말씀을 저에게 좀 집중을 해주시죠. 예, 잠깐만요. 네. 예, 예.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도 죄송합니다. 간단히 교육행정 질문할 때 이 부분 뭐 말씀을 했었습니다. 국제학교 문제 새로 이렇게 할 생각 없느냐. 아까 강호진 센터장 얘기했지만 이성문 교육감께서 단호합니다. 국제학교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2단계 그 부지는 아까 이 사장님 얘기했지만 거기 대학이 들어올 자리로 알고 있고요. 그 충원율 부분은 저 교육행정 질문 재작년에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좀 낮았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6%까지 온 것 같고 그 대정읍 지역, 은드림 이사장 지역입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도 그 당시 정부 자료를 지금도 파일로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러기 아빠 문제가 대한민국에 엄청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 영어 조금 배우려고 필리핀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호주, 뭐 미국 엄청나게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외화 유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 영어 교육 도시가 이렇게 건립이 됐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성과는 네. 있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정읍 일대라든가 서부 지역, 노영 연동 쪽에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막 이런 다소 좀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도 나름대로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교육 도시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환경적 요소가 최근에 뭐 문제가 돼서 환경단체들 성명서 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뭐 JDC하고 환경단체하고 지금 사업 승인이 제가 알기로는 28년도에 이렇게 이미 나온 거거든요. 인간을 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환경 가치를 중요시한다고 이사장님께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조율을 해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문제를 그 JDC에서는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제기되는 어떤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해 가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외국 대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됩니까?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면서요 국내외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존 구분도 없애자, 국내 국외 없애자 이게 어쨌든 뭐 국토부나 총리실하고 진행됐던 부분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주형 4차 산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 에너지, 미래교통에서 얘기하는데 제주형 4차 산업을 누가 키울 것인가? 서울에서 공부한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창업을 하고 그 산업을 키워나간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고 자리 잡게 취창업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실은 저희들이 카이스트, 네. 카이스트랑 같이 대학원 중심 대학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주형 4차 산업을 책임질 인재들을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2단계 조는 산업과 연관된 그런 그렇죠. 그 근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겠다는 아까 거죠. 이제 우리 강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주셨는데 외국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간단한 제도 개선으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이성문 교육감님께서 충원율 그리고 학생 품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NLCS 같은 경우는 작년에 IB 평가 세계 22위거든요. 예. 또 브링스몰 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국제학교로 이번에 또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세계 100대 대학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제는 근데 이 정도- 충원율의 문제와 예. 충원율의 문제와 품질의 문제를 네.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국가계획의 변경, 그러니까 7개의 국제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게 국가계획입니다. 네. 이 국가계획의 변경을 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네. 교육감님이 중앙정부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추가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이제 교육감님도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냥 이제 선언적으로 말씀을 줘버리시면 네. 이것은 좀 국제학교는 저한테도 문의가 옵니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교육에 좀 더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저희는 같아요. 이제 이사장님. 뭐 밑은 받쳐주고 그 교육 수요의 다양성을 좀 인정한다면 위는 조금 열어주는 이러한 전향적. 저도 더 경청하고 싶습니다만은 논의해야 될 주제가 좀 더 남아 있어서요. 잠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특별행정기관도 처음에는 제주도의 중앙정부가 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다 받아온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측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강성민 의원님, 네. 특별행정기관 제주도로 오고 나서 득과 실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주에게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부담이 늘어난 건지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제가 오면서 특별행정기관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 나름대로 그 성과라면 지역의 특성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중복사무 해소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수님들이. 그리고 한계라면 인력의 전문성 확보라든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의 공유하는 채널이 이를 끊겨버리는 이런 게 벌어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통계를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자체 재정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론에 많이 보도돼서 다 알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특행기관 그 사무소행 직원 수가 2015년도에 137명이었습니다. 지금 7개 기관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163명으로 26명이 증원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균특회계의 그 제주계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서 송재호 의원께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계정 규모가 이게 실제로 도지사가 쓰는 돈인 건 맞습니다만 2012년도에 3,840억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2021년 올해 현재 2,111억 원으로 1,729억이 줄어든 정말 이거 문제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특행기관 그 투입 제주 자체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2012년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403억 원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1,062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올해까지 총 8,675억 원의 돈이 특행기관에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등등 들어간 돈이 8,675억 원. 그나마 중간에 그 국토청 구국도 건이 해결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뭐 1조 원 가까운 9천억 원, 1조 원 가까운 돈이 우리 지방비가 특행기관 때문에 지출되고 있는 너무나 좀 이해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게 특행기관 이관도 특별자치도 만들면서 하나의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제주가 시범적으로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시도가 이런 소문이 다 났는데 다른 시도에서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균특회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균특회계를 반드시 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네. 바로 이번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주개정 배분 시에 그 제주 지방이관 소요 예산 보존을 위한 배분 조정률 도입 뭐 이렇게 해서 네. 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물을 제주도가 이관해 오면서 수반되는 충분한 재정까지 저희가 확보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요. 강성민 의원님께서는 재정적 어떤 지원이 감소되면서 문제가 파생되었다고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강호진 센터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 돌려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제 실익이 있으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는 뭐 중앙정부 기관을 지방정부가 가져오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주도 입장에서는. 근데 네. 장사로 치면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죠, 지금. 네. 딱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사실상의 국가 사무로 해야 될 국토관리라든가 노동위원회 그리고 고용센터 관련된 그런 업무들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서 지금은 옥석을 가려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정부 사무로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런 제도적 정책이 필요하고요. 아울러서 10년 넘게 이 특혜기관 때문에 정부가 기관에 남겨주는데 지원 돈을 안 주는 거 아닙니까? 10년 넘게 떠들어 봐야 정부에서는 말도 지금 들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노력을 한 번 더 해보고 더 이상 답이 없으면은 저는 분명하게 특혜기관을 다시 또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문재인 이사장님, 예? 참고로 제가 말씀하시죠.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면서 그 보훈 관련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지역에서. 보험 많이 독립운동 관련. 보훈청이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예. 인사해서 오지만 보훈청장만 이것도 웃기는 거지 않습니까? 계속 청장이 보훈청에서 파견이 오거든요. 이관은 해놓고 이것도 네. 웃기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관을 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국회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민원 해결을 못하니까 국회의원을 통해서 오면 국회의원 보좌진들이라든가 의원실에서는 뭐 당연히 보훈청 쪽에 섭외를 해야 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리고 보훈청 같은 경우에 그 하나의 독립운동 등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추모하고 이런 기관인데 이상의 문제 이런 것도 봤을 때 국가로 있는 거에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문대림 이사장은 어떻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이번 특별법 전면 개정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반드시 특혜기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법 아까 이제 배분 조정률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오히려 어쨌든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 특별법상에 지금 이제 어쨌든 조세 특례에 관한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물론 제이스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업을 어쨌든 기업과 편의를 위한 특례 규정들이 꽤 많거든요. 자주재원 확보 쪽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을 하는 쪽에 기능을 해왔던 부분들도 이번 같이 고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이제 교부세 법정률도 이제 사실 그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인데 수요는 점점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이제 묶어버리는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폭넓게 해서 이번 이제 특별법 전면 개정 작업에 통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하면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리고 특별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아니면 특별행정기관과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마지막 전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JDC는 사실 존재론적으로 본인들의 책임은 아니고요. 국가가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JDC 미래도 JDC만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정치권, 도민세가 나서서 JDC의 미래가 도민의 미래라는 걸 판단하셔가지고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과 함께 그 위상과 역할을 변경하는 작업들은 하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겠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승민 의원님도. 예, 오늘 좋은 얘기 나누는데요. JDC가 그 도민을 위한 국가 공기업으로서 거듭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과정에 주민들과 그리고 도정과 의회와 많은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대림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도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더 소통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의
JDC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많은 돈들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 대상이 관광객 유치, 관광객이었습니다. 방식은 단지 개발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환해서 대상을 도민으로 그리고 방법을 마을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생태와 환경, 평화와 인권 중심적인 사업들을 할 것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주의 가치를 이제 드높이는 작업과 함께 도민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논란이 되지만 공감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교통 인프라, 환경 인프라, 오늘 급해서 얘기를 못 나눴습니다는 물류 인프라 이런 그래서 JDC 때문에 이런 현안이 해결됐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행복해하는 그래서 사랑받는 JDC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세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선택의 문제이고요. 하나는 변화 개혁인 것 같습니다. 선택할 때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한번 선택하면 그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이라든지 변화에 맞게 수용하고 변화하는 그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은 오늘처럼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결정하는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